공사를 준비하면서 꿀팁이나 조언 같은 걸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본인이 자재들을 조합하지 마세요. 바닥을 너무 밝게 하지 마십시오. 그 무드를 좀 잘 설정을 해라. 디자인 설계 비용을 아끼지 마라. 인테리어를 할 때 마구마구 채우려고 하지 말고 더 비워낼 생각을 해라. 어떤 공간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게끔 더 비우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비어있는 공간 자체만으로 아름답게끔 구성이 돼야 된다. 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지론이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인테리어를 해야 될 친구들이라면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안녕하세요, 인디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특별한 분을 인터뷰하러 왔는데요. 제가 평소에도 너무 정말 팬이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입니다. 바로 인테리어쇼 인쇼 대표님, 인쇼 형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디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인디고에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길래 대체 무엇을 인터뷰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어렵게 대표님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인테리어 관련된 것들 보시는 분들도 궁금한 것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추려가지고 하나씩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대표님께서는 대한민국 주거 문화를 바꾸는데 제일 앞장서서 신경을 쓰시는 분인데 그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이제 인쇼 스타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인쇼 스타일이 이제 무엇인가? 우선 인쇼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주긴 한 건데 처음에 제가 주거에 입문한 계기가 저는 원래 상공간하고 오피스 인테리어 출신이었거든요. 내 집을 인테리어할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인테리어를 했냐면 건설사에서 하고 있는 그 형식을 그냥 그대로 하고 한샘한테 문의를 해가지고 그냥 가구를 집어넣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집을 꾸미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 집을 좀 공사하려다 보니까 내 집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거 하다 보니까 기존의 방식이 좀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나름대로 당시에 히든도어라든지 뭐 벽면에 상공관에서 원래 많이 하던 목공이라든지 페인트 같은 것들을 도입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핵심은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집들은 내 눈에 거슬리는 게 너무 많았어요. 내가 집안에서 진짜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방해가 너무 많이 되었다. 그래서 최대한 공간을 비우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몰딩을 빼내고 공간을 정리하는 그런 것들을 했던 계기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의 스타일로 형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인테리어 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인쇼 아카데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인쇼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이제 이유와 목표가 궁금합니다. 처음에 인테리어쇼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공익적인 부분보다는 내가 이런 걸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알려는 그런 채널이었는데 참 운이 좋게도 너무 큰 사랑을 받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을 다른 인테리어 회사들에게 요청을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한테 인스타 DM이나 아니면 메시지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내가 이런 공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맞느냐 이렇게 공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됐냐 디테일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차피 이 많은 일들을 혼자 쳐내지도 못하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좀 알려드리자라는 걸 시초로 인쇼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되었죠. 계속 이어지게 된 계기들은 1기 수업 도중에 더 발전해서 2기에 더 좋은 거를 주게 되었고 14기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특정 하자, 새로운 디테일 공법, 새로운 자재들이 나와서 더더욱 발전되니까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쇼 아카데미를 통해서 제가 좀 목표로 하는 것들은 이것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취하기보다는 뭔가 좀 공익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인쇼 아카데미 처음에 오픈을 한 영상이 있잖아요.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거의 5년 전이죠. 거의 5년 전이잖아요. 그때 이제 대표님이 마지막에 한 말씀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주거 문화를 그거 한번 실제로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좀 거창하긴 한데 저한테 좀 욕심이 있다면은 대한민국의 주거의 형식이 조금 더 발전됐으면 좋겠고 그게 혁신이라고 한다면 저와 함께하는 많은 대표님들을 필두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주거 혁신을 하기 위해서 모이십시오. 하고 있었나? 뭐라 했지? 너무 낯뜨거. 이거 하지 말자. 너무 낯뜨거. 또 요즘 클라이언트 분들은 예산에 맞춰서 뭐 좋은 마감재나 홈 스타일링에 더 투자를 하고 구조 변경이나 공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대표님은 이제 공간의 레이아웃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강조를 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레이아웃이라는 것들이 큰 범주의 레이아웃과 작은 범주의 레이아웃이 있을 것 같은데 작은 범주의 레이아웃들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요리할 때에 대한 동선을 최적화시켜서 노동의 강도를 좀 줄여주는 거 혹은 뭐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뭔가 청소를 해야 되는 범위를 줄여놓는다든가 아니면 로봇 청소기의 어떤 동선들을 확보를 해놓는다든가 뭐 그런 것들 집의 본질인 휴식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넓은 범주의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한국의 제 집이라는 거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본인의 거의 전 재산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재산이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서 새롭게 리뉴얼돼서 보다 더 금전적으로도 가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간 벽면에 뭐 도배지를 발랐든 바닥에 타일을 했든 마루를 했든 이런 것들보다도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결정적인 가치는 공간의 크기예요. 넓어 보이는 레이아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레이아웃 수업 때도 항상 넓혀주기, 숨겨주기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죠? 30평짜리 집을 샀는데 40평대로 보인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40평 집을 사면 되느냐? 물론 커 보긴 하겠지만 40평 공간을 관리, 운영하는 데서 노동력이 들게 돼요. 실질적으로 공간 자체의 관리는 덜 들지만 40평처럼 보이는 것들이니까 큰 효과가 있게 되겠죠. 큰 범주에서의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공간을 넓혀 보이게 하는 그 기술들을 모든 인테리어 회사들이 구사하냐면 전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슈와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레이아웃이 중요한가 아니면은 마감재의 선택이 중요한가 아니면 또 더 가서 홈 스타일링이 더 중요한가? 셋 다 중요하죠. 넓어 보이는 공간도 중요하고 유지력과 하자 보수에 좀 능한 그런 마감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홈드레싱에 빠져 있으면은 그냥 부동산 매물처럼 보일 거예요. 사용자 자체를 표현하기 위한 것들은 홈드레싱이겠죠, 그죠? 셋 다 중요한 부분이지. 최근에 인테리어 회사들의 좀 트렌드들이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아우르는 어떤 톤을 잘 맞춰주는 것도 잘하고 홈드레싱에 대한 이 가이드까지도 잘해주는 회사로 탈바꿈하는 회사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진짜 방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진짜 디테일의 핵심은 이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디테일이라고만 한정한다면은 유지 보수가 가능한 디테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영상에서 많이 소개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걸레바지락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걸레바지에 붙어있는 필름 혹은 랩핑 부분과 도배지가 만나 있잖아요. 그러면 걸레바지가 손상이 되었어요. 걸레바지만 교체할 수 있나요? 도배지까지 같이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들이 오픈 조인트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마이너스 몰딩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벽과 천장에 대한 마감재가 분리가 되어 있다. 벽면이 손상되었을 때 벽만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영원한 마감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지 보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용들과 원상 복구에 용이한 그런 디테일들에 저는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럼 지금 오픈 조인트에 대해서 좀 요즘에는 그래도 관심이 많으신. 그렇죠. 저는 오픈 조인트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비싸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비싸지 않고 원래 하던 시공비에 서 큰 비용차를 두지 않고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연구들을 많이 해왔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그런 특강을 또 여시기도 했고. 그렇죠. 못 가서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다음 질문이 요즘 클라이언트 분들이 기존 거실을 TV를 없애고 다이닝으로 바꾼다거나 안방을 미디어룸으로 거실로 쓴다거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공간의 용도를 바꾸는 행위를 찾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제 이게 좀 바뀌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일시적인 유행일까? 아니면 앞으로 주거 문화의 새로운 기준이 될까? 이 집이라는 게 한국의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평생 동안 소유하는 개념들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매각을 해야 되고 나는 지금 거실을 서재로 썼는데 다음 집을 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실 서재라니 난 TV를 두고 싶은데 라고 하면 어떨 건가요? 다시를 공사하던가 아니면 그 집을 사지 않겠죠, 그죠? 그렇죠. 그 인테리어 회사들도 혹은 소비자들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지금은 이렇게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용자들은 또 다르게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어떤 공간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 서재를 만든다고 해서 벽면에 책장을 고정형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 그 녀석들은 이제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홈드레싱 연결로 들어가야죠. 이것들이 어떤 결론이 나는 거냐면 공간을 그냥 비워놓아라. 인테리어를 할 때 마구마구 채우려고 하지 말고 더 비워낼 생각을 해라. 어떤 공간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게끔 더 비우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비어있는 공간 자체만으로 아름답게끔 구성이 돼야 된다. 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지론이죠. 인테리어적으로 뭐 가구를 뭐 짠다거나 이렇게 채워넣지 말고 내가 나가더라도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제가 유튜브 초반 영상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은 너의 전시장이 되어야 된다. 너의 전시장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전시장이 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비워놓는 행위가 얼마나 힘든 거냐면은 우리가 그냥 한정된 공간에서 비율, 비례감, 기본적인 톤을 맞춘다는 행위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조율해서 공부를 해서 적용을 한다면은 큰 효과가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직업병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제 해외여행을 가서 뭐 호텔을 가거나 어디 펜션을 가거나 아니면 지인집을 갔을 때 그 공간에 보이는 이제 거슬리는 것들이 저희는 이제 보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뭐 최악의 이제 인테리어 요소를 딱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불필요한 장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텔과 집이라는 거 좀 다를 수 있죠. 그 호텔은 잠깐 머무는 공간 있잖아요. 호텔에서 최대한 보여주고 싶은 객실의 컨셉을 느껴보아라 라고 하는 극장 같은 곳이에요. 하지만 이제 집이라는 건 다르죠. 장식적인 요소들 같은 거 최대한 배제되어야. 집을 호텔로 비유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호텔 같은 욕실, 호텔 같은 공간을 얘기하는데 호텔과 집은 다르다. 제가 상공간을 할 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이런 요소들을 많이 가미를 했었어요. 눈 내리는 공간 같은 것들이 뭔가 컨셉적으로 잡혀야 되는 그런 음식집이었는데 천정 전체에 커튼을 다 달아가지고 마치 눈이 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내기도 하고. 근데 집에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는 가당치가 않죠. 저 또한 처음에는 저한테 끌어오르고 있는 뭔가 창의적인 어떠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에 대한 접목 내려놓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 이 공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이 공간의 주인은 나랑 계약한 클라이언트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최대한 비워내려는 작업들을 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비워내고 없애는 것들 비워내고 없앴는데 예쁜 것들. 였죠. 가장 어렵고 네. 힘든 것들. 네, 아무래도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은 이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힘을 좀 빼도 된다. 그리고 반대로 이 부분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다른 답변을 하면 안 되나요? 어떤 답변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인테리어를 해야 될 친구들이라면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집을 잘 사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집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인테리어 하던 집들은 마감재도 많이 손상되어 있고 옛날 구식평면에 지어져 있는 그런 공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걸 판단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도 인테리어 전문가들은 알거든요. 아, 이 공간이 굉장히 멋있어지겠다. 이 공간들은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굉장히 훌륭한 집이 될 것 같다. 아, 근데 이 공간은 아무리 돈을 때려놓고 무엇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만족스럽지 않은 공간이 될 것 같다. 라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을 잘 사는 거, 그 능력을 좀 기르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인테리어 회사들도 제약 안에서 공사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약이 풀려있는 곳에서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것들이지 그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는 꽤나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 제약이 풀려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공간에서는 어떤 마감재를 쓰더라도 공간은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이고 타일을 쓰지 마라, 마루를 하지 마라, 아일랜드를 해라, 아일랜드를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일반 클라이언트 분들은 이게 좋은 집인지 나쁜 집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이걸 조금만 더 쉽게 표현을 해볼 수는 없을까요? 뭐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으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주방 공간의 너비가 최소 4m는 넘어야 된다. 이상적인 것은 주방의 너비가 5m는 돼야 된다. 주방의 끝에서부터 거실 창호에 있는 끝까지 최소한 10m는 돼야 된다. 여기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그런 공간이냐 아니냐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인테리어 의사 정도만 만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공간이 될 거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너무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대표님이 가장 신경 쓰고 이제 애착이 가는 디테일이나 뭐 마감 공정 이런 것들 있을까요? 디테일 마감 공정이라보다는 그냥 기술이라고 표현할게요. 네. 제가 가장 애착을 가진 기술은 연계 기술이에요. 철거와 설비의 콤보 기술, 목공과 타일의 콤보 기술, 더 시각적으로도 더 훌륭한 공간이 되기도 하지만 시공비가 확 다운되거든요. 근데 요즘 많은 인테리어 회사들이 예전에 원래 하던 대로 철거 업체한테 턴키를 넘겨주고 설비 업체한테 턴키를 넘겨주고 전기 업체한테 턴키를 넘겨주고 목공한테 뭐 전체적으로 다 맡겨버리고 하니까 비용이 높아지는 거는 뭐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전 공정과 제 다음 공정 사이에 매끄러운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감리 기술이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 우리 주거 인테리어에서는 그런 감리 기술들이 개개인의 노하우는 있을지언정 뭔가 제대로 체계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보급되거나 교육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좀 많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가급적이면 인테리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작업 지시서에 대한 것들을 미리 모두 준비해 놓고 나서 어떤 현장 감리가 붙더라도 말로 전하다 보면 이게 와장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통일시키는 것들 기준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게 돼 있어야 아마 이 연계 기술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도 말씀드렸죠. 오픈 조인트. 오픈 조인트가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유지 보수가 쉬워지는 디테일이거든요. 10년, 20년 동안에 첫 번째 했던 그 마감을 버틸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인 보수를 하면서 처음에 원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보수의 비용이 쉽고 쌓여야 된다라는 이게 제가 좀 중요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 질문은 요즘에 그래도 나름 핫한 그런 주제이긴 한데 요즘 IoT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저희 인쇼 CCT를 포함해서 IoT 기술을 찾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요, 저는. 옛날에 그 TV 리모컨 없던 시절 생각해 보세요.
채널을 돌리는데 TV까지 가가지고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 TV 리모컨이 대체 뭐라고? 리모컨 없어도 사는 데는 불편이 없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리모컨이 있고 나면 리모컨이 없는 세상 상상하기 힘들죠. 그렇죠? 똑같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완벽히 이해되는데요, 갑자기. 그러면 IoT를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사실 순수하게 그냥 편리성 하나 때문에 찾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IoT가 이제 어디까지 갈 것 같은지 궁금해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기술의 발전. 뭐 그건 저도 감히 판단할 수는 없겠으나 네. AI의 발전과 함께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거라든지 아니면 뭔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조도 상황과 AI에 대한 결합들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IoT에 대해서 좀 제가 우려스러운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 IoT 장치를 만들게 된 계기도 뭐 같은 거긴 한데 IoT를 하기 위해서 배선이라든지 이런 공사비가 너무 비싸지는 거. 이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IoT를 설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것 두 가지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앱을 또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것들 또 더 편리한 제품 같은 것들을 새롭게 개발해서 또 만들어 집어넣고 이런 것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하지만 앞으로의 편한 어떠한 IoT 환경들을 뭐 구축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들이죠. 10년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공간을 좀 연구를 많이 해오셨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좋은 집, 좋은 공간이란 본질은 무엇일까요? 비어진 집. 비워진 집. 어떠한 사용자가 들어가든 모든 가능성을 다 품고 있는 집. 비어진 집. 현관에서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댓글로 아 대한민국 인테리어 너무 허에 빠졌어. 근데 그 하얀 집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얗고 정말 아름다운 집과 하얗기만 한 집이 있어요. 사용자 또한 빈 곳을 보면 채우고 싶었잖아요. 네. 이거 채우는 것도 처음에는 아마 좀 아마추어니까 어설프게 채울 겁니다. 하지만 보다 보면 그 사람들도 성장하게 돼 있어요. 저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바꿔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성장한 겁니다. 그렇게 2, 3년 동안을 그 공간을 꾸미다 보면 그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공간을 꾸미는 그 컬렉션을 만드는 것들이 내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내가 손해를 입어보는 것들도 거기에 내가 어떠한 희열과 어떤 만족감을 얻어보는 것들도 그 인생의 즐거움을 하라는 것 중에서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험이 이제 중요하나. 그렇죠. 뭔가 실패한 경험도 되게 중요하죠. 실패를 해봐야 예쁘게 잘 만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것들이 더 고양되죠. 이건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궁금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인테리어를 직업으로 지금 하고 계신 분들에게 간단하게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인테리어 회사의 수준들이 다 똑같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큰 격차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인테리어 업을 하고 있는 회사 대표뿐만 아니라 현장 감리 디자이너들도 굉장히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딱 할 수 있는 역량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도전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많고 또는 한번 도전을 했더니 야 이거 너무 힘들다. 난 이걸 버틸 자신이 없다.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업계가 쉬운 업계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먼지 뒤집어서 가면서 소비자들의 시각과 변하는 니즈에 대한 것들을 그때그때 맞춰줘 가면서 사람 상당히 더 힘들거든요. 이 업을 단순하게 저거 너무 멋있는 직업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의 이면에 3D 중에서 이런 3D가 없어요. 다만 어떤 업이든 이 과정 속에서 있는 이 힘듦을 인생에서 즐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의 시점에서 좀 돌이켜보면 저한테 가장 즐거웠던 시절은 막연하게 뭘 더 잘해보기 위해서 내 몸과 정신 그다음 내 시간을 갈아놨던 그 시간들이 돌이켜보면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쉬이 포기하지 말고 본인이 뚜렷한 목표 혹은 작은 목표들을 설정해서 큰 목표까지 설정했으면 그걸 무조건 한번 이뤄봐라. 하고 나면 정말 본인의 인생에서의 큰 새로운 국면들을 맞아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좌절하지 말고 다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 꼭 참아라. 네, 꼭 참아랍니다. 꼭 참아. 네. 꼭 참고 나면 꿀이 온다. 자,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준비하는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공사를 준비하면서 꿀팁이나 조언 같은 걸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본인이 자재들을 조합하지 마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한 달짜리 사원이 나한테 어떤 컨펌하는 거 똑같은 거야. 가급적이면은 비우려고 하세요. 비우려고. 그리고 바닥을 너무 밝게 하지 마십시오. 밝은 바닥에 홈드레싱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톤이 바닥이 좀 무거우면서도 벽면은 화사하거나 아니면 좀 밝게 그 무드를 좀 잘 설정을 해라 정도를 얘기하고 싶네요. 그리고 디자인 설계 비용을 아끼지 마라.
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인 비용을 많이 한다더라도 공사비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네. 디자인을 잘하는 회사에게 디자인 비용을 지출하고 공사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마감재가 쓰였더라도 완전 다른 공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렵게 이제 인쇼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는 이야기도 있었고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긴 시간 동안 저는 강의를 한 편 들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텐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오늘 대표님이랑 같이 처음 저희 영상 한번 찍어봤잖아요. 어떠세요?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 이런 인터뷰하는 게 처음이었는데 네. 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한 것들도 앞으로 뭐 간간히 해봐야겠어요. 다음 또 찾아와요. 알겠습니다. 대표님도 저 한번 초대해주세요, 그러면. 그건 좀 일단 오늘 이렇게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